무인기 기체를 만들고 엔진을 탑재해서 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다만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복수의 무인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권용진 교수라고 합니다. 네, 권 교수님. 오늘 근본적인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KF-21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기체인데 전력화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무인기에 대해서 논한다. 좀 성급하다,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논의들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전쟁의 양상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 연결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꿈에서만 존재했던 그런 무인기들이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됐고요. 무인기와 유인기를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항공 선진국 모든 국가들은 유무인 복합 재개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미래에는 아마 유인 전투기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인기를 이용해서 과거에 인간이 수행했던 굉장히 위험한 작전, 목숨을 건 그런 공중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앞으로 기계와 로봇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뒤진다면 앞으로 공중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것들은 워낙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발 기간과 또 시험평가 기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이미 늦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이 개발할 때 패러렐하게 같이 가서 전투기하고 기술적으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개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KF-21이라는 플랫폼에 어떤 정도의 무인기를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무인기는 이제 크게 자산성 무인기가 있고 소모성 무인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성 무인기라는 것은 가격이 고가고 성능이 뛰어나서 함부로 폐기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고가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 같은 기체가 대당 한 2천억 정도 하거든요, 도입 가격이. 예, 그런 것들은 굉장한 고가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작은 자폭용 드론 같은 것은 소모성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기를 개발할 때 이런 자산성으로 개발할 것이냐 소모성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그 집적도라든가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선택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선택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한 번에 그 퀀텀 점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산성 대형 무인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워낙 고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력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고가의 무인기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리스크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일단은 중소형 정도 규모, 자산성은 아니지만 소모성이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좀 비싸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모가 될 수 있는, 크기로 봤을 때는 한 3m 이내 그 정도의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각각의 무인기가 어떤 그 복잡한 임무를 수행한다기보다도 임무에 특화된 단순한 임무를 너무 잘할 수 있는 무인기, 예를 들면 전자전, 뭐 공중 기만, 디코이, 아니면 자살 폭탄,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투입한 뒤에 이것이 전력화가 되고 효과도를 발휘했을 때 단계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하나의 플랫폼에 임무를 각각 부여해서 맞습니다. 이것들이 편대군을 운영해서 가면서 각각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듈화 설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공통의 플랫폼, 그러니까 기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거기에 탑재되는 임무 장비라든가 무장이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특화를 해서 마치 우리가 같은 자동차지만 안에 엔진하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넣냐 마냐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 다르지 않습니까? 무인기도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 요소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항공의 불모지에서 출발해서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항공 강국으로 도약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그 제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무인기의 그 각각의 요소 기술, 예를 들면 엔진 기술, 그 다음에 센서 기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스텔스 기술, AI 기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면 저희는 금방 선진국을 추월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기술 요소들에 한 5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5가지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현재 기술 수준. 이제 항공 엔진 같은 것을 보시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그 엔진은 면허 생산을 해온 기술이 있고요. 무인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엔진입니다. 그 작은 엔진은 현재 국산화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량으로 충분히 그런 소형의 작은 엔진, 소모성 엔진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성숙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비 제가 볼 때는 한 7, 80% 정도의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타 레이더라든가 센서라든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전투기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거의 선진국의 한 80% 수준에 육박해 있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5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좀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가 목표한 연도 내에 이런 것들이 개발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AI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조 역량이 뛰어나고 이미 제조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인기 기체를 만들고 엔진을 탑재해서 임무를 띄고 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지 나는 것이 아니고 날아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가변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임무를 애댑테이션을 해가면서 임무 재계획을 스스로 해가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그 기술은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이 된 이러한 소프트웨어 임무 재계획, 그 다음에 임무 변동성에 대한 대응 기술,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다 각가지 요소들을 연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시키면 좋지만 딥러닝 같은 기법을 적용해서 점차 이렇게 발전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이제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투트랙이 뭐냐 하면 항공기, 무인기, 곧 단말단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작은 규모의 인공지능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센서로 뭘 감지했는데 이게 적이냐 아군이냐 판단하는 그런 딥러닝, 요거는 단말단에서 충분히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임무를 재계획하는 이런 복잡한 AI는 스스로 탑재한 그 임무 컴퓨터에서 돌아가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지원하는 유인기라든가 임무를 지원하는 그 지원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커다란 AI를 탑재를 해서 위성과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AI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사이즈도 정하고 임무도 각각 부여해서 좀 위험도 분산하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내가 집에 이제 애완견 귀여운 개를 4마리를 키우는데 줄을 묶어서 내가 산책을 나갔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큰 개가 달려들면 난리가 나고 통제가 불능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조용히 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근데 적이 기습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도 피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무인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AI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얘가 임무를 대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가 이니시에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복수의 무인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명령을 내리듯이 말로써 1번 무인기 회피 기동, 그 다음에 뭐 적진 돌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말을 해주면 무인기가 그것을 받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날아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무인기 자체만의 어떤 능력을 신장시키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동성, 지휘 통신, 통신 체계 이런 거 다 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KF-21이 어떤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아도 통신이 안 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통신도 그냥 통신이 아니고 적이 감청이나 도청을 할 수 있는 비화 통신이 필요한데 이게 솔직히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감청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용량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전송이 돼서 AI를 돌리는데 써야 되는데 그러한 그 데이터 압축 기술이라든가 적의 도감청이 안 되는 그 새로운 통신 기술이라든가 적을 일부러 기만하는 통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력이 필요한데요. 항공기가 가진 엔진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 생산의 문제와 기만도 하면서 그 비화도 하면서 또 도청 감청이 안 되는 이러한 획기적인 그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한국에 탑재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 연동이 돼서 어떻게 데이터 손실이나 망실 없이 원하는 임무가 잘 수행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용량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려면 전력
이게 필요한데 이 엔진 하나에서 나온 두 개에서 나오는 이것만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메인 플랫폼인 KF-21도 그럴 텐데 이 3m급의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어떤 형상 설계 이런 것부터 완전히 새롭게 좀 개념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센서라든가 레이더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려면 강한 전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열도 많이 들 맞습니다. 테고요. 발열 네네. 문제도 있고 냉각 문제도 그렇죠. 있고 그럼 이것을 순행으로 하게 되면 또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더 심도 있는 연구가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시되어 있는 많은 무인기들이 혁신적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형상은 아름답고 굉장히 멋지지만 그 안에 어떤 임무 장비, 어떤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서 피탐도 줄이고 내가 원하는 임무도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원천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스텝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m급의 중소형급의 어떤 무인기 편대를 운영하는 것이 일단 지금의 개념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비전은 어떤 방향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6세대 전투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7세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전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비행기의 형상을 다 뛰어넘는 예를 들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 원반형, 뭐 UFO형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초소형 원자로가 있는데 지금 2m급입니다. 크기가. 중형차 아반떼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가 딱 2톤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장기 채공하는 공중 항모의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획기적이네요. 그렇죠.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원자로를 대형 수송기 같은 것에 태워서 전기로 구동을 시켜서 얘가 그 성층권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스스로 발전을 해가면서 채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많은 무인기들을 탑재를 해서 전개시키고 다시 회수하고 정비해서 다시 임무를 한다든가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섬 라퓨타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전투기급에다 그런 더 작아진 소형 원자로를 탑재를 한다면 지구 전체를 그냥 한없이 돌고 있다가 유사시에 그냥 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의 개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무인기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잘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중 전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공중에만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우주를 넘나드는 그런 개념으로 돼서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의 그 공중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상상력을 무한하게 발전시키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서 기술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는 우리의 창의성과 그 노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30년대부터는 우리도 차세대 계통에게 지금보다 속도나 레인지가 훨씬 향상된 기종을 개발해서 가자 방위사업청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지금하고는 다른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